저 남자 서석수 씨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사위 겉보기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 명함에 적힌 사진관으로 오시면 전부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박 여사에게 사위 서석수는 단순한 사위를 넘어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이 못다한 효도를 대신하러 온 것만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외동딸 지수 하나만을 애지중지 키우며 살아온 기나긴 세월이었답니다. 지수가 어엿하게 자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석수를 볼 때면 박 여사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마음 한구석이 따스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석수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박 여사 댁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뒷마당 수도꼭지 제가 오늘 손 좀 봤습니다. 이제 물 안 셀 거예요. 라고 하며 낡은 가전제품을 뚝딱 고쳐주거나 어머니, 이 짐은 제가 들겠습니다. 허리 다치십니다. 라며 묵직한 장바구니를 너끈히 들어올리는 듬직한 사위였답니다. 지수가 어릴 적 사고로 먼저 간 아들 녀석이 살아있었다면 딱 저랬을까 하는 생각에 가끔 울컥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박 여사가 무릎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진료를 받고 나와 물리치료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몸도 마음도 지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석수가 병원 앞으로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지수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제가 업어드릴까요? 하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는 퇴근길에 박 여사가 좋아하는 쌉싸름한 도라지나물이며 달콤한 약과 한 상자를 사들고 집까지 바래다 주었답니다.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지수가 그러는데 요즘 통 입맛이 없으시다고요. 약주도 한잔 하시면서 기운 좀 내세요. 하며 살갑게 말을 건네는 그 다정함에 박 여사는 그만 눈가가 뜨거워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럴 때면 박 여사는 아이고 자네밖에 없네 정말. 우리 지수는 시집 가더니 엄마보다 서방이 먼저라 통 신경도 안 써. 하며 속마음과 다른 투정을 부리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흐뭇한 미소를 감출 수는 없었어요. 석수는 그저 허허 지수가 질투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며 너털웃음을 터뜨리고는 박 여사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그런 석수가 있어 박 여사의 노년은 쓸쓸할 틈 없이 따스한 온기와 잔잔한 웃음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외로웠던 빈자리가 꽉 찬 느낌, 바로 그런 거였어요. 석수는 박 여사에게 단순한 사위를 넘어 잃어버린 아들이자 든든한 기둥가도 같았습니다. 그의 봄 유난히도 포근한 햇살이 온 세상을 감싸 안던 주말이었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벚꽃이며 개나리가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려 온 동네가 꽃 대거를 이룬 날이었답니다. 박 여사는 모처럼 딸 지수 그리고 보기만 해도 든든한 사위 석수와 함께 봄꽃 축제가 한창인 인근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공원 입구부터 흐드러지게 핀 연분홍 벚꽃 터널이 세 사람을 맞이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려 장관을 이루었어요. 지수는 엄마, 저기 좀 봐. 꽃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하며 10대 소녀처럼 폴짝폴짝 뛰며 들떠 있었어요. 석수는 그런 지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박 여사를 향해 어머니도 오늘 아주 화사하십니다. 꽃보다 더 고우세요. 하며 기분 좋은 농담을 건넸습니다. 박 여사는 얘는 주책맞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도 입가에 걸린 미소를 감출 수는 없었지요. 세 사람은 만개한 벚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박 여사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김밥과 유부초밥, 달콤한 과일, 그리고 석수가 특히 좋아하는 잡채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푸짐한 상차림이었어요. 와, 어머니 김밥은 역시 최고예요. 이 맛은 아무도 못 따라 한다니까. 석수 씨도 많이 먹어요. 지수가 제잘거리며 김밥을 석수의 입에 넣어주자 석수는 아이처럼 행복한 표정으로 받아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정말 꿀맛입니다, 어머님. 어머님 손맛은 그 어떤 유명한 식당도 따라올 수 없을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박 여사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롭고 충만한 행복감에 취해 마치 자신이 17살 꽃다운 소녀가 된 듯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실려오는 달콤한 꽃내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젊은 연인들의 정다운 속삭임, 모든 것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듯 했어요. 어머니, 저기 솜사탕 파네요. 제가 하나 사올까요? 지수도 좋아할 것 같은데. 석수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묻자 박 여사는 됐네. 다 큰 어른들이 무슨 솜사탕이야. 애들처럼 하면서도 눈으로는 솜사탕 가게 쪽을 힐끔거렸어요. 어릴 적 남편과 함께 축제에 갔다가 솜사탕을 처음 맛보았던 아련한 추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석수는 그런 박 여사의 마음을 읽었는지 씩 웃으며 지수의 손을 잡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양손에 구름처럼 커다란 솜사탕 2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분홍색, 하나는 하늘색이었지요. 어머니 것도 사왔어요. 옛날 생각나시지요? 어릴 때 드셔보셨잖아요. 달콤한 게 기분 전환에는 최고랍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고 사랑스럽던지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철없는 것들 하면서도 솜사탕을 받아든 박 여사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설렘이 어렸어요. 솜사탕은 입안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리며 달콤한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참을 공원 이곳저곳을 거닐며 봄 기운을 만끽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르신, 가족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배경도 아주 그만인데요. 이렇게 좋은 날 행복한 추억을 남기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중년의 남자가 목에 제법 커 보이는 카메라를 건 채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수더분한 인상에 선한 눈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이었지요. 박 여사는 석수와 지수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두 사람도 싫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 좀 드리지요. 예쁘게 잘 찍어주세요. 박 여사가 그러자고 하자 남자는 능숙하게 세 사람의 자세를 잡아주고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자, 어르신은 조금 더 환하게 웃어보시고요. 따님은 사위분께 살짝 기대보세요. 좋습니다. 아주 보기 좋으십니다. 두 분은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남자의 말에 따라 포즈를 취하는 동안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사진사는 연신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남자는 카메라 액정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런저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진이 특히 잘 나왔네요. 세 분 다 표정이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특히 어르신 미소가 아주 고우세요. 그러던 중 지수와 석수가 잠시 공원 다른 쪽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공연 소리에 시선을 돌린 찰나였어요. 그 아주 짧은 순간 남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빠르고 은밀한 동작으로 박 여사의 손에 작게 접힌 쪽지 하나를 슬며시 쥐어주고는
동시에 자신의 사진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진은 며칠 뒤에 저희 사진관으로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예쁘게 인화해 놓겠습니다. 하고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인파 속으로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 모든 것이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답니다. 박 여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손안에 느껴지는 쪽지의 존재를 숨기려 애썼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지수와 석수에게 다가갔어요. 사진 잘 나왔으려나 모르겠네. 영 어색해서 표정이 제대로 나왔는지 원. 박 여사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공원 한쪽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 척하며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쳐보았어요. 주변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듯했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북처럼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쪽지에는 마치 폭풍처럼 휘갈겨 쓴 듯한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 남자 서석수 씨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사위 겉보기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 명함에 적힌 사진관으로 오시면 전부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박 여사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처럼, 아니 친아들보다 더 의지하고 아꼈던 사위 석수. 그런 석수를 조심하라니, 겉보기와 다른 사람이라니, 절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니. 이게 대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인가. 박 여사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몇 분 전까지 웃고 떠들던 그 행복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검은 구름이 순식간에 마음을 뒤덮는 듯 했어요. 주변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갑자기 귀에 거슬리게 들려왔고 세상 모든 소리가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화사함이 자신을 비웃는 듯 섬뜩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문구가 특히나 박 여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안색이 갑자기 너무 안 좋으세요. 혹시 체하신 건 아니고요? 지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몽롱하게 느껴졌지만 박 여사는 제대로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마. 금방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박 여사는 겨우 말을 쥐어짜내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쪽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박 여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혹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축제 현장을 뛰쳐나왔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지요. 인파를 헤치고 익숙한 길을 벗어나 낯선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인적이 드문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박 여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힘없이 담벼락에 기대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박 여사의 눈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맺혀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토록 아름다웠던 봄날의 화사함은
순식간에 잿빛 절망으로 변해 그녀를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넋나간 사람처럼 차가운 골목길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 여사는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주황빛 노을이 골목길 끝에 걸릴 무렵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파왔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휘청거렸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엉망진창으로 뒤엉킨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조금 전의 충격으로 인해 여전히 주체할 수 없이 두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과 이대로 어디론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꽁꽁 숨어버리고 싶다는 상반된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와 석수가 애타게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냥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결국 박 여사는 지친 몸을 간신히 이끌고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평소에는 눈 감고도 누르던 도어락 비밀번호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 몇 번을 헛눌렀어요. 손가락 끝이 제멋대로 떨리고 있었답니다. 철컥.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걱정이 가득한 얼굴의 지수와 석수가 박 여사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듯 했어요. 엄마, 대체 어디 갔다 이제 와? 전화는 왜 안 받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지수가 울먹이며 박 여사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석수 또한 장모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병원이라도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며 박 여사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그의 손길이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하고 든든했지만 박 여사는 그 손길에서 불쾌하고도 차가운 냉기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래지 아무래. 잠깐 나들이 가서 뭘 잘못 먹었는지 급체했는지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랬다. 휴대폰은 가방 어디에 넣어뒀는지 배터리가 다 됐는지 꺼졌더구나. 하며 힘없이 둘러댔지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마치 남의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급히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고 석수는 박 여사를 방으로 부축해 정성스럽게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어머니, 여기 따뜻한 아랫목에 좀 누우세요. 제가 죽이라도 좀 끓여올까요? 석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박 여사의 귀에는 어딘지 모르게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지수가 정성껏 끓여준 향긋한 매실차를 한 모금 마시니 조금은 진정이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는 불안감과 의심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석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볼 때면 쪽지의 내용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치며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그의 다정한 손길, 염려하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이제는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되어 박 여사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정말로 저 아이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무서운 아이란 말인가? 나를 그리고 내 딸 지수를 철저히 속이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서리가 쳐졌어요. 그날 밤 박 여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캄캄한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사진사의 쪽지를 수없이 곱씹었지요. 서석수 씨 조심하십시오. 겉보기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짧고도 단호한 문장들이 독처럼 박 여사의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천천히 퍼져나가는 듯 했어요. 지난 몇 년간 석수가 보여주었던 한결같고 믿음직스러웠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이면 가장 먼저 달려와 묵묵히 전을 부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던 성실한 사위. 지수를 끔찍이 아끼고 박 여사에게는 친아들보다 더 살갑게 굴며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석수였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까봐 저희가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며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 곳곳을 살피던 그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고맙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석수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닐 거야. 절대로 그럴 리 없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걸 거야. 그 사진사가 사람을 잘못 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꾸민 일이 분명해. 우리 석수가 그럴 리가.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이고 부정하려 애써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독버섯처럼 스멀스멀 의심의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여사는 석수를 대하는 것이 이전과는 확연히 조심스러워졌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대화를 나누다가도 문득문득 쪽지의 내용이 뇌리를 강타하며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곤 했지요. 석수가 무심코 던진 농담에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 숨소리까지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석수는 여전히 변함없이 다정했지만 박 여사는 그 다정함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불안했어요. 마치 가면을 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거 석수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와 결혼하기 전 석수는 가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물으면 그저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어머님.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지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석수는 자신의 개인적인 과거 이야기나 집안 내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을 유독 꺼리는 편이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요. 하며 늘 겸손하게 말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는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한 번은 석수의 지갑에서 우연히 빛바랜 여자아이 사진 조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작아서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었지요. 그때 석수는 당황하며 아, 이건 아주 어릴 적 제 조카 사진입니다. 워낙 예뻐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하고 얼버무렸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황급해 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사소한 기억들까지 하나둘 되살아나면서 박 여사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어요. 만약 그 사진 속 아이가 조카가 아니라면 그럼 대체 누구란 말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박 여사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지자 박 여사는 지수 몰래 사진관의 위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축제 때 받았던 사진관 명함을 가방 깊숙한 곳에서 꺼내 인터넷 지도에서 검색해보니 그리 멀지 않은 동네 상가 한쪽에 위치한 자그마한 사진관이었어요. 박 여사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사진관에 찾아가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지요. 만약 쪽지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그래서 석수의 추악한 비밀이라도 알게 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딸 지수가 받게 될 상처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수는 세상 누구보다 석수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끝없는 의심과 불안 속에 갇혀 지내는 것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지요. 차라리 모든 것을 확실히 아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박 여사는 밤새 뒤척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아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주말 저녁 어김없이 석수가 지수와 함께 박 여사 댁을 찾았어요. 현관문을 들어서는 석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박 여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모님, 지난번엔 많이 편찮으셨는데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속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석수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얼굴로 물어왔지요. 박 여사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괜찮네. 이제 다 나았어. 자네가 그렇게 걱정해준 덕분이지 뭐.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칼바람이 휑하니 부는 듯 했습니다.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박 여사는 석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석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석수에게 여보, 이거 더 먹어.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 하며 반찬을 집어주며 다정하게 웃는 모습을 보자 박 여사는 가슴 한구석이 송곳으로 찌르는 듯 아려왔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저 악마 같은 놈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 거라면 내 딸 지수의 저 해맑은 행복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그걸 지켜줄 수 있을까? 박 여사는 밥알을 제대로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석수는 평소처럼 장모님, 설거지는 제가 돕겠습니다. 어머님은 들어가서 좀 쉬십시오. 하고 팔을 걷어붙이며 나섰지만 박 여사는 됐네. 오늘은 내가 할 테니 자네는 들어가서 지수랑 이야기나 나누게. 피곤할 텐데 뭘. 하며 그를 단호하게 밀어냈어요. 석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로 향했고 박 여사는 그의 뒷모습을 복잡하고도 싸늘한 심경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박 여사의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뿌리는 매 순간, 매 시간 박 여사의 영혼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 불안한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 이것을 과연 평화라고 부를 수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통스러운 고민을 거듭하던 박 여사는 결국 문제의 사진관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이대로 끝도 없는 의심과 불안 속에 갇혀 피폐하게 지내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지요. 진실이 무엇이든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행여 그것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일지라도 언제까지고 외면하며 도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모든 것이 오해였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한구석에는 남아 있었어요. 박 여사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더욱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화장대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거뭇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어떤 결과에도 맞서겠다는 듯 단단한 결의로 차 있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마친 박 여사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지수에게 엄마, 오랜만에 옛날 여고 동창 만나서 점심이나 같이 하고 오련다. 저녁 늦기 전에 들어올게. 걱정 말고 있어. 하고 둘러댔지요. 지수는 그래, 엄마. 조심히 잘 다녀와.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수다도 실컷 떨고 와. 엄마도 좀 쉬어야지.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걱정했어. 하며 아무런 의심 없이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배웅했습니다.
그 순수하고 걱정 어린 미소가 박 여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러 가는 건지 내가 알면 얼마나 놀랄까. 사진관으로 향하는 박 여사의 발걸음은 마치 발목에 무거운 쇳덩이라도 매달아 놓은 듯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고 긴장으로 바싹 마른 입안에서는 쓴맛이 감돌았지요.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식은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사진관이 있는 낡은 상가 건물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차라리 이대로 돌아가 버릴까 하는 나약한 유혹이 몇 번이나 고개를 쳐들었어요. 그냥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면 안 될까?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박 여사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지요. 괜찮을 거야. 분명 다 오해일 거야. 우리 석수가, 내 아들 같은 석수가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같은 말을 되뇌었지만 불길처럼 타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진관의 낡고 빛바랜 간판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박 여사는 잠시 가쁜 숨을 골랐어요. 마치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녹슨 문고리를 잡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랑 정겹지만 어딘지 모르게 스산한 느낌을 주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칠 전 봄꽃 축제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사진사가 카운터 안쪽에서 낡은 사진첩을 정리하다 말고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박 여사를 보자마자 희미하게 그러나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사진관 내부는 생각보다 아담하고 조용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낡은 벽에는 다양한 크기의 흑백 가족 사진과 빛바랜 증명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았지만 잘 관리된 듯한 촬영용 조명과 여러 가지 색깔의 배경지가 놓여 있었지요. 사진사는 박 여사를 작은 원목 테이블과 삐걱거리는 의자가 놓인 상담 공간으로 안내하고는 따뜻한 결명자차 한 잔을 정성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구수한 차 향기가 박 여사의 극도로 긴장된 마음을 아주 조금은 누그러뜨리는 듯 했어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르신.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혹시 제가 괜한 분란을 일으킨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고요. 사진사가 차분하고도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 지난번에 주신 쪽지 말입니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 사위가, 서석수 그 아이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제발 아니라고, 뭔가 잘못하신 거라고 말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질문을 던졌지만 목소리 끝은 형편없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사는 잠시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박 여사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괜한 오지랖을 부린 것 같아 지금도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어르신의 표정이 너무나 근심스럽고 불안해 보여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저를 마음껏 꾸짖으셔도 좋습니다. 저 역시 이 모든 것이 제 기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 여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오직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온몸의 신경이 바짝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서석수 씨는 몇 년 전에 저희 사진관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박 여사의 귀에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크고 충격적인 소리로 들렸어요. 그때는 가족 사진을 찍으러 왔었지요. 지금의 따님 말고 다른 부인과 아주 어리고 예쁜 딸아이를 데리고 말입니다. 박 여사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지요. 네,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말씀이세요. 우리 사위한테 다른 가족이 있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사람을 잘못 보신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착각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박 여사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절대로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같던 사위, 세상 누구보다 지수를 아껴주던 그 석수에게 그런 끔찍한 과거가 있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진사는 박 여사의 격앙된 반응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사진 일을 한 지 어언 30년입니다. 사람 얼굴 기억하는 데는 자신이 있지요. 분명 서석수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왔던 부인의 모습이 지금 어르신의 따님과 너무나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서 저도 모르게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축제에서 세 분을 뵙자마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고요. 저 역시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지요. 사진사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박 여사가 아무 말도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자 사진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에 어두컴컴한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낡고 두툼한 앨범 하나를 들고 나와 박 여사 앞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어요. 앨범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빛바랜 추억들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그중 한 페이지에서 마치 오래된 비밀을 꺼내 보이듯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 박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사진은 이미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어딘지 모르게 앳된 모습의 석수가 환하게 정말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박 여사는 숨이 멎는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석수의 옆에 다소곳이 서서 수줍은 듯 단아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은 놀랍게도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딸 지수와 눈매며 오뚝한 코,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지수의 몇 년 전 모습을 보는 듯한 혹은 지수의 쌍둥이 자매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석수의 품에는 17살쯤 되어 보이는 눈이 크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안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웃는 모습조차 어딘지 모르게 지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이 파르르 떨리며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붙잡았지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굉음이 귓가를 때리는 듯 했어요.
판도라의 상자는 그렇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가혹한 방식으로 박 여사의 눈앞에서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희망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배신의 시커먼 그림자뿐이었어요.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실신이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사진관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겹겹의 무거운 상념에 짓눌린 채 집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박 여사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하염없이 헤매는 몽유병 환자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고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졌지요. 오직 손에 차갑게 쥔 빛바랜 사진 한 장만이 이 모든 것이 끔찍하고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끊임없이 가리고 잔인하게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웃는 석수, 지수를 꼭 닮은 여인, 그리고 천사 같은 아이의 모습이 망막에 낙인처럼 찍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 여사는 현관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틀어막으며 가슴을 치고 또 쳤지만 목구멍에서는 꺽꺽거리는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나 믿었던 사위, 친아들보다 더 의지했던 석수에게 또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그 옛 아내가 자신의 하나뿐인 딸 지수와 마치 거푸집으로 찍어낸 듯 그토록 닮았다는 사실은 박 여사에게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깊이를 알 수 없는 충격과 처절한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어쩌면 지수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석수가 보여주었던 한결같은 다정함, 지수를 바라보던 그 애틋하고 따뜻했던 눈빛, 박 여사를 잊지 않고 살뜰히 챙기던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하나같이 치밀하게 계산된 소름 끼치도록 가증스러운 위선으로 느껴졌어요. 어쩌면 석수 그놈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지수에게 접근했던 것이 아닐까? 죽은 아내와 똑같이 생긴 지수를 통해 과거의 망령을 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지수를 그 여자의 대용품으로 생각했던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끔찍한 의심과 참을 수 없는 혐오감에 박 여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지수가 알게 된다면 생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세상 그 누구보다 석수를 하늘처럼 믿고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엄마, 나 석수 씨 없이 못 살아. 석수 씨는 내 전부야. 라고 말하며 행복해하던 딸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더욱 미어졌어요. 그런 딸에게 이 잔인하고도 추악한 진실을 대체 어떻게 전해야 한단 말인가. 박 여사는 차라리 자신이 이 모든 비밀을 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수만은 이 고통을 모르고 지나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마치 유령처럼 틀어박혀 지냈어요. 창밖으로 환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마저 원망스러웠고 세상 모든 소리가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석수와 관련된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고장난 영상기 필름처럼 멋대로 돌아가며 파편처럼 떠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했지요. 지수와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한창 연애를 하던 시절, 석수는 가끔씩 특정 날짜가 되면 유독 말수가 적어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곤 했어요. 박 여사가 석수자네, 오늘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가?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네. 어디 아픈 겐가? 하고 걱정스레 물으면 그는 그저 아닙니다. 어머님,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생각이 좀 나서 그렇습니다. 기일이 가까워져서 그런가 봅니다. 하고 쓸쓸하게 웃으며
얼버무리곤 했었지요. 그때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깊은 슬픔의 대상이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그 사진 속에 죽은 처자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특정 날짜가 혹시 그들의 기일은 아니었을까? 또한 결혼 후 석수의 서재 한쪽 구석, 좀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책꽂이 맨 아래 칸 뒤편에 낡고 자그마한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던 기억도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대청소를 하던 지수가 어머 여보, 이 상자는 뭐야? 안에는 뭐가 들었어? 당신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어?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을 때 석수는 평소답지 않게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예전에 쓰던 잡동사니들 모아둔 거야. 먼지만 쌓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하고 황급히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때 흘끗 보았던 상자 안의 물건들 중에 어렴풋이나마 작은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놀 법한 색색의 머리핀 같은 것이 있었던 것도 같았지요. 그리고 석수의 지갑 속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잠깐 보았던 반으로 접혀 있던 낡은 사진 한 귀퉁이.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는 석수에 숨겨진 과거를 명백히 증명하는 퍼즐 조각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하게 그가면 쓴 사위를 철석같이 믿어왔던가. 박 여사는 참을 수 없는 자책감과 함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밤이 깊어지면 박 여사의 고통과 번민은 더욱더 극심해졌어요. 따뜻한 이부자리에 누워도 한겨울 얼음장처럼 몸이 차갑게 식어갔고 잠은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사진 속 석수의 옛 가족 모습과 사랑하는 딸 지수의 얼굴이 번갈아 가며 떠올라 머릿속을 헤집어 놓으며 그녀를 괴롭혔지요. 이 끔찍한 사실을 내 딸 지수에게 알려야만 하는 걸까? 아니면 나 혼자 이 모든 비밀을 무덤까지 안고 가야 하는 걸까? 박 여사는 밤새도록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피를 말리는 고뇌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은 사랑하는 딸 지수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지수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석수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 그토록 행복해 보이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파경에 이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이 모든 비밀을 꿀꺽 삼킨 채 덮어둔다면 그것은 지수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이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았지요. 박 여사는 어떤 선택도 쉽사리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신이 있다면 묻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 내 딸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냐고. 어느 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는 지수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요즘 통 연락도 없고 지난번에 보니 목소리도 영 안 좋던데.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내가 너무 무심했나 봐. 내일이라도 맛있는 거 사들고 한번 갈까? 딸의 걱정스럽고 다정한 목소리를 듣자 박 여사는 또다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요. 아니다, 괜찮다. 다 괜찮아. 그냥 날이 좀 굳어서 그런지 몸이 좀 찌뿌둥하고 기운이 없어서 그랬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네. 석수 씨가 엄마 요즘 통 입맛 없어 보이신다고 엄마 좋아하는 향긋한 봄나물이랑
과일이라도 좀 사가지고 잠깐 들르자고 하는데 내일 저녁에 잠깐이라도 가도 돼? 석수 씨도 엄마 많이 걱정해. 지수의 해맑은 물음에 박 여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석수의 얼굴을 본다면 자신도 모르게 무슨 끔찍한 말을 내뱉거나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요. 아니다. 내일은 내가 좀 바쁠 것 같구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같다. 다음에 꼭 오렴. 응? 그때 맛있는 것 같이 먹자. 박 여사는 황급히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을 내뱉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박 여사는 한참 동안 어린아이처럼 소리 없이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깨어진 신뢰는 이미 박 여사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갈갈이 조각내 놓았고 끝없이 깊어지는 고통은 그녀를 삐 한 점 없는 절망의 심연 속으로 하염없이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의 평온했던 일상은 마치 폭풍 후에 휩쓸린 난파선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석수를 대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형벌과도 같았지요. 애써 태어남을 가장하고 예전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려 했지만 석수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사진 속 지수와 소름 끼치도록 닮은 그 여인의 슬픈 모습이 아른거렸고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정교하게 계산된 거짓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석수는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살갑게 장모님, 뭐 필요한 건 없으십니까? 불편하신 곳은 없으시고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장모님, 이 약주 한 잔 받으십시오. 어머님 좋아하시는 인삼주입니다. 기력 회복에 그만입니다. 하며 깍듯하게 다가왔지만 박 여사는 그의 그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다정함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섬뜩함마저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한없이 살갑고 믿음직스러웠던 사위의 모습이 이제는 교활하고 능구렁이처럼 속을 알 수 없는 위험한 이중인격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웃을 때마다 그의 눈빛에서 서늘하고 음흉한 기운을 느끼는 것은 박 여사만의 착각이었을까요? 박 여사는 자신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시종일관 불편하고 숨막히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석수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정성껏 만들어 식탁에 내놓으면서도 속으로는 내 놈은 지금 이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내 그 죽은 처자식 생각을 하고 있겠지. 내 딸 지수를 보면서도 그년을 떠올리고 있을 테지. 하는 끔찍한 생각에 치가 떨렸지요. 석수가 무심코 던지는 농담에도 웃음은커녕 싸늘한 냉소만 나왔고 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 젓가락질하는 모습이나 물 마시는 소리까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관찰했습니다. 예를 들어 석수가 TV 뉴스에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며 잠시 미간을 찌푸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을 때면 박 여사는 그래, 바로 그거다. 내 그 죽은 딸년 생각이 나서 그런 표정을 짓는 게로구나. 위선자 같으니라고 하며 속으로 그를 향해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물론 석수는 그런 박 여사의 속마음을 까맣게 알 리 없었지만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장모의 냉랭하고 적대적인 태도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눈치를 살피곤 했지요. 장모님,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습니까? 요즘 장모님 안색이 계속 안 좋으셔서 걱정입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올 때면 박 여사는 아니다.
별일 아냐. 그냥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수는 엄마와 남편 사이에 이 미묘하고도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어요. 여전히 석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었고 박 여사에게는 엄마, 석수 씨가 요즘 엄마 기력 없어 보인다고 내가 좋아하는 제주도 흑돼지라도 좀 사가지고 주말에 다 같이 외식이라도 하자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 우리 석수 씨 정말 자상하지? 하며 천진난만하게 물어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여사의 가슴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인 듯 무너져 내렸어요. 저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내 딸의 저 찬란한 행복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진실의 무게가 결국 내 딸의 여린 어깨를 무참히 짓누르게 될 그날을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덮어버리고 이대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영원히 침묵하며 살아갈까 하는 달콤한 유혹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악마의 속삭임처럼 박 여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진 속 지수를 빼닮은 그 슬픈 눈의 여인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쏘아보는 듯한 환영에 시달리며 괴로워했어요. 마치 당신 딸은 행복해도 되고 내 딸과 나는 불행해도 된단 말인가요? 하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석수의 과거에 대한 더 확실하고도 명백한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강박적으로 사로잡혔습니다. 어쩌면 사진사의 말이 전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석수에게도 차마 말 못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신랍보다도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야만 딸 지수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때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수가 잠시 친구를 만나러 외출하고 석수도 회사에 간 틈을 타 박 여사는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석수의 서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느라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지만 지금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비장한 생각뿐이었지요. 석수의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무용품과 두꺼운 전공 서적, 그리고 업무 관련 서류들이 전부였어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역시 그렇게 쉽게 단서를 내놓을 리가 없지. 그러다 문득 예전에 지수가 무심코 언급했던 그 낡고 먼지 쌓인 나무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책꽂이 맨 아래 칸, 좀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둡고 깊숙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듯 놓여있는 바로 그 상자.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지요. 상자에는 앙증맞은 크기의 낡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다행히 녹이 슬었는지 힘없이 덜컥거리며 잠겨있지는 않았습니다. 가쁘게 뛰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안에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편지 몇 통 다 깃바랜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자그마한 인형이며 반짝이는 머리핀, 구슬 팔찌 같은 액세서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중 가장 위에 놓여있던 편지 한 통을 꺼내 읽어보려던 바로 그 순간 현관 도어락에서 삑삑삑 마이너스 띠리릭 하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오늘 친구랑 영화 봤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엄마 드릴 빵도 사왔는데 같이 먹어요. 지수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였습니다. 박 여사는 심장이 멎는 듯
화들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상자 안에 아무렇게나 던져넣고는 상자를 원래 자리에 황급히 밀어넣고 허둥지둥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지수에게 모든 것을 들킬 뻔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잠든 지수의 얼굴을 하염없이 그리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든 딸의 모습이 더없이 안쓰럽고 가여웠어요. 내가 과연 이 가엾은 아이의 저 순수한 행복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박 여사의 눈가에 뜨겁고 짜릿짠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석수를 향한 의심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배신감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며 커져만 갔지요.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비밀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있는 것일까? 박 여사는 얼마 전 석수의 서재 한 구석에서 우연히 보았던 제법 크고 육중해 보이는 회색 철제 금고를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석수가 서재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그 금고에 넣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분명 이 모든 의혹을 한 방에 날려버릴 혹은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 결정적인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고는 복잡한 다이얼 방식의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열 수 있는 것이었지요. 박 여사는 깊고도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일상 속에서 박 여사의 의심은 점점 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진실을 향한 위험하고도 강렬한 갈망은 그녀를 더욱더 깊고 어두운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맹렬하게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박 여사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를 예감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박 여사의 불안과 의심은 날이 갈수록 검은 독버섯처럼 마음 한구석에서 무섭게 자라나 이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양을 수백 마리 세어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뒤척였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의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땅이 꺼질 듯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석수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의심의 날카로운 가시는 더욱 깊숙이 박 여사의 가슴을 찔러댔어요. 식사 자리에서의 어색하고 숨막히는 침묵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예전처럼 살갑게 농담을 건네거나 온 가족이 함께 웃음꽃을 피우던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박 여사는 마치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위태롭게 걷는 듯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가 애써 태어난 척하려 할수록 마음속의 폭풍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녀의 이런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예민하게 감지한 것은 역시 하나뿐인 딸 지수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쩍 말수가 줄어들고 세상 누구보다 아끼던 사위 석수를 대하는 태도가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날카로워진 엄마의 모습에 지수는 하루하루 걱정이 쌓여갔어요. 엄마, 요즘 정말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거야? 안색도 너무 안 좋고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던데.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는 건 아니지? 제발 나한테 말해줘, 응? 지수가 애원하듯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 여사는 그저 아니다. 별일 없다니까 그러네. 그냥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쑤시고 기운이 없어서 그런다. 괜한 걱정하지 마라. 하며 지친 기색으로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엄마의 그늘진 얼굴과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에서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엄마가 자신에게조차 말 못할 비밀을 안고 끙끙 앓고 있다는 생각에 지수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지수는 결국 남편 석수에게도 조심스럽게 엄마의 이상한 변화에 대해 속상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 엄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뭐 큰 실수라도 한 걸까? 요즘 엄마가 당신이나 나를 대하는 게 너무 예전 같지 않아서 나 정말 너무 걱정되고 속상해. 석수는 지수의 말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글쎄, 나는 정말 잘 모르겠는데 장모님께서 혹시 어디 몸이라도 편찮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걸까? 내가 한번 진지하게 여쭤볼까? 하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게 흔들리는 듯했고 말을 더듬기까지 했어요. 지수는 남편의 그런 평소답지 않은 모습에서 또 다른 불길한 불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엄마와 남편 사이에 흐르는 이 미묘하고도 불편한 냉기류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지수는 답답하고 혼란스러워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지요. 집안 전체에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드리워진 듯 했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석수의 서재에 있던 그 낡은 나무 상자와 굳게 닫힌 회색 철제 금고가 머릿속에서 도무지 떠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석수의 감춰진 비밀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수가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외출하고 집을 비운 틈을 타 박 여사는 다시 한번 석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허둥대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문을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먼저 나무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빛바랜 편지 몇 통과 낡은 사진들, 그리고 여자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소품들이었어요. 박 여사는 그중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편지는 한 여인이 석수에게 보낸 것으로 애틋하고 절절한 사랑의 감정과 함께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말미에는 우리의 소중한 별이에게도 아빠의 변치 않는 사랑을 듬뿍 전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잖아요. 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별이 역시 그 아이의 이름이 맞았구나. 박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다른 편지들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지만 한 편지에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 식구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라는 문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그 세 식구라는 단어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박 여사는 다음으로 철제 금고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알 턱이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석수의 생일, 지수와의 결혼기념일, 그리고 편지에서 보았던 별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숫자들을 조합해 다이얼을 조심스럽게 돌려보았어요. 하지만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금고와 씨름하던 박 여사는 문득 석수가 평소 자주 사용하는 책상 위 낡은 다이어리를 떠올렸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다이어리를 펼쳐 이리저리 살펴보던 중 다이어리 맨 뒷부분 아주 작은 글씨로 희미하게 적힌 숫자 4개를 발견했어요. 연필로 썼다가 지운 듯한 자국이었지요. 설마 이게 금고 비밀번호일까? 박 여사는 반신반의하며 그 숫자를 금고 다이얼에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돌리자 찰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묵직한 금고 문이 사르르 열렸어요. 박 여사의 심장이 마치 북소리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처럼 느껴졌지요. 금고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서류 뭉치와 함께 자그마하고 낡은 나무 함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먼저 나무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결혼 반지로 보이는 반지 2개와 함께 여러 번 접혀 너덜너덜해진 낡은 신문 스크랩 조각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심호흡을 하고 신문 스크랩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그것은 몇 년 전에 교통사고 관련 기사였는데 빗길 과속 추정, 일가족 참변 2명 사망, 1명 중태라는 충격적인 제목이 박 여사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사고 경위와 함께 피해자들의 신원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어요. 사망자는 김민서 당시 32세, 서별 당시 7세, 여이었고 중태자는 서석수 당시 35세, 남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석수 역시 그랬구나. 사진 속 그 여인과 아이의 이름이 분명했어요.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끔찍한 예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요. 석수가 바로 그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어쩌면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으며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아니, 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박 여사는 석수와 직접 대면하여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지수가 없는 날 석수를 집으로 따로 불러 모든 것을 물어볼 계획을 세웠어요. 어쩌면 이 대화가 모든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이상 이 잔인한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결전의 날을 앞두고 밤새 잠 못 이루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쩌면 이미 고인이 된 그 불쌍한 여인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만 했어요.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집안에는 무거운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약속한 날 저녁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석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한 차와 함께 웃음이 오갔을 공간이었지만 그날따라 거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박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맞은편에 앉은 석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고 불안한 듯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빛에서는 극도의 긴장감이 역력히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봄꽃 축제에서 받은 사진사의 명함과 그가 건넨 쪽지, 사진관에서 본 석수의 옛 가족 사진, 그리고 며칠 전 석수의 서재 금고에서 발견한 빛바랜 결혼 반지와 딸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머리핀, 그리고 결정적으로 2명 사망, 1명 중태라는 끔찍한 제목이 적힌 낡은 신문 스크랩 조각까지. 석수자네, 이게 다 뭔가?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과 깊은 슬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친아들처럼 생각했네. 내 하나뿐인 딸 지수를 세상 누구보다 아껴주고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어. 그런데 이게 다 뭐냔 말인가.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석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들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에는 무어라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떼려 했지만 박 여사의 단호하고도 슬픔에 찬 눈빛과 마주치자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힘없이 축 늘어졌고 한동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석수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모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전부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힘겨워 보였어요. 그리고는 마치 댐이 무너지듯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끔찍했던 과거를 하나씩 아주 어렵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중간중간 울음에 잠겨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고 박 여사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그의 고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석수의 이야기는 몇 년 전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여름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날 석수는 사랑하는 아내 민서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살 난 딸 별이와 함께 친척 집들이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고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어요. 한순간의 방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쏟아지는 비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던 탓일까요? 석수가 운전하던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옆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사고였어요. 석수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괴로워했습니다. 차가 뒤집히고 찌그러지는 굉음, 아내와 딸의 비명,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덮쳐오던 극심한 고통 모든 것이 악몽처럼 생생하다고 했어요.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고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내 민서와 딸 별이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자신만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중태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차라리 저도 함께 죽었어야 했습니다. 장모님. 석수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제가 그날 운전대를 잡지 않았더라면 민서와 별이는 지금도 제 곁에 있었을 겁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제 손으로 제 가족을 죽인 겁니다. 석수의 처절한 자책과 고통은 듣는 박 여사의 가슴마저 갈갈이 찢어놓는 듯 했어요. 박 여사는 그동안 석수를 향해 품었던 분노와 배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연민에 휩싸였습니다. 저토록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사위의 모습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건넬 수 없다는 사실이 박 여사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어요. 석수는 그 후 몇 달 동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지옥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매일 밤 아내와 딸이 꿈에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술에 취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었다고 해요.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그는 그저 숨만 쉬는 송장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냈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동안 석수가 보여주었던 밝고 긍정적인 모습 뒤에 이토록 깊고 어두운 상처와 슬픔이 숨겨져 있었음을 깨닫고 충격과 안타까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그가 왜 가끔씩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는지, 왜 자신의 과거 이야기에 대해 가토록 말을 아꼈는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이해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사실을 자신의 딸 지수에게는 철저히 숨겨왔다는 사실에 대한 실망감 또한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잔인했어요. 석수의 고백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절망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 여사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가슴 아픈 심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석수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을 한순간에 잃은 상실감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끔찍한 죄책감은 매일 밤 그를 괴롭혔습니다. 안정적이던 직장도 그만두고 한동안은 세상과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아무도 만나지 않고 홀로 어두컴컴한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고 합니다.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오직 술에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고, 문득문득 밀려오는 극단적인 생각과 처절하게 싸워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이었다고 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마저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문과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는 석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그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홀로 외롭게 지나왔을지 짐작하며 가슴 아파했어요. 그가 보여주었던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 늘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던 그 얼굴 이면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이 숨겨져 있었을까 생각하니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왜 가끔씩 특정 날짜 아내와 딸의 기일이나 생일가 되면 유독 말수가 적어지고 깊은 슬픔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는지, 왜 아이들 이야기만 나오면 슬며시 화제를 돌리곤 했는지, 이제야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하나 이해되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아주 우연히 석수는 길을 걷다가 운명처럼 지수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의심했다고 해요. 햇살 아래 친구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 몇 년 전 그 끔찍한 사고로 잃은 아내 민서와 너무나도 정말이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은 달랐지만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 오뚝한 콧날, 그리고 말할 때마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인매까지 모든 것이 마치 죽은 아내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고 해요. 순간 석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넋을 잃은 채 한참 동안 지수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석수는 자신도 모르게 지수에게 강하게 이끌렸고 그녀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죽은 아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혼란스러운 감정 때문이었지만 지수를 몇 번 더 마주치고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점차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수의 따뜻한 미소와 상냥한 말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씨는 석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녹여주었습니다. 석수는 지수를 보면서 잊고 지냈던 웃음과 삶의 온기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고, 어쩌면 다시 한번 행복해질 수도 있겠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죽은 아내와 너무나 닮은 지수에게 다가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리고 자신의 끔찍한 과거를 알게 되면 지수가 자신을 받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지수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이어갔지만 그 과정에서 지수라는 사람 자체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지수는 석수에게 단순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을 가져다 준 구원과도 같은 존재였고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준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지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내를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지수를 통해 과거의 행복을 되찾으려 했던 못난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알아갈수록 저는 지수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수의 따뜻함, 지수의 웃음, 지수의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숨긴 채 지수와 결혼한 것은 제 평생 가장 큰 잘못이고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향한 제 마음만큼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장모님. 저는 정말로 지수를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박 여사는 석수의 기구하고도 슬픈 사연, 그리고 지수를 향한 그의 절절한 고백을 모두 듣고 난 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그의 고통과 진심이 조금씩 가슴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어요. 석수가 지수를 단순히 죽은 아내의 대용품으로만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수를 만나면서 그 역시 새로운 삶을 꿈꾸고 행복을 갈망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딸 지수가 받게 될 상처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기만 했어요. 운명의 장난처럼 얽히고 설킨 이 기이한 인연의 실타래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박 여사는 깊은 혼란과 고뇌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박 여사는 밤낮으로 깊은 고민과 번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수의 충격적인 과거와 딸 지수의 미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로워했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거실을 서성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고 때로는 먼저 간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지수,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결국 박 여사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렸습니다. 고심 끝에 박 여사는 지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더 이상 이 무겁고도 잔인한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밝혀질 진실이라면, 그리고 그 진실이 지수의 앞으로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차라리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정직하게 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길을 찾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엄마로서 지수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자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박 여사는 주말 오후 지수를 자신의 집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최대한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하지만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석수로부터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어요. 석수의 비극적인 과거, 그의 전 부인과 어린 딸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지수와 너무나도 닮았던 그의 전 부인 때문에 석수가 겪었을 혼란과 고통, 그리고 지수를 만나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된 과정까지 박 여사는 가능한 한 담담하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엄마로부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들은 지수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무슨 농담을 하는 건가 싶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던 지수는 엄마의 진지하고도 슬픔에 잠긴 눈빛을 보고서야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깨달았어요. 믿었던 남편의 충격적인 과거, 그리고 자신이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거의 그림자를 투영하는 대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수는 극심한 혼란과 참을 수 없는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했던 석수에 대한 애정과 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에 대한 엄마에 대한 원망, 나아가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뒤섞여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석수 씨가 어떻게 나한테. 엄마는 왜 이제야 이걸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동안 나를 완벽한 바보로 만들었어. 지수의 처절한 절규에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의 여린 등을 말없이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딸의 고통이 고스란히 자신의 고통으로 전해져 오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지수는 석수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석수는 처가에서 밤늦도록 초조하게 지수를 기다렸지만 지수는 끝내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퉁퉁 부은 눈으로 방에서 나온 지수는 박 여사에게 석수와 직접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가리고 자신의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도 그 자리에 함께하기로 했어요. 세 사람은 다시 한번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석수는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초췌하고 헬쑥한 모습으로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지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지수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와 지수를 만나게 된 과정, 처음에는 죽은 아내와 너무나 닮은 모습에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지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음을, 그리고 과거를 숨긴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용서를 뜨거운 눈물과 함께 절절하게 호소했어요. 지수야, 내 사랑하는 지수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너를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정말이야. 단지 내가 나를 떠날까봐, 이 모든 사실을 알면 내가 나를 경멸하고 미워하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내가 없는 내 삶은 단 하루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과거의 나는 불행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너를 만나면서 나는 다시 한번 행복을 꿈꿀 수 있었고 너와 함께하는 밝은 미래만을 그려왔어. 제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내 평생 너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오직 너만을 바라보고 너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할게. 석수의 진심 어린 고백과 간절한 호소에 지수는 아무 말 없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사랑과 배신감, 용서와 분노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두 사람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지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을 존중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디 지수가 석수의 진심을 알아주고 두 사람이 이 힘든 시련을 함께 이겨내고 다시 한번 행복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긴장감 넘치는 시간 속에서 이제 지수의 마지막 선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수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 갇힌 사람처럼 혼자만의 시간에 침잠했습니다. 석수와 함께했던 수많은 행복했던 시간들, 그의 따뜻했던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그의 가슴 아픈 과거와 현재의 절절한 후회. 그 모든 것을 밤새도록 곱씹고 또 곱씹으며 지수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배신감과 상처는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여전히 가슴 깊숙한 곳을 찔러왔지만 석수를 향한 사랑 또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와의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안정감과 행복,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한결같은 헌신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지수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방 여사는 그런 지수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의 혼란스러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지수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지수는 석수와 다시 한번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수는 석수에게 자신이 느꼈던 배신감과 상처,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석수는 지수의 모든 말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수를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진심을 간절하게 전했습니다. 지수는 석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이전보다 한결 단호해진 눈빛으로 자신의 마지막 결정을 전했어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걸 이번 일을 겪으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당신이 나에게 준 그 깊은 상처만큼 당신을 향한 내 사랑 또한 깊고 간절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서로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수의 어렵고도 용기 있는 말에 석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수를 바라보다가 이내 뜨거운 눈물을 폭포처럼 쏟아내며 지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수야, 정말 고맙다. 내 평생 너에게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남은 삶 전부를 바쳐서 너만을 사랑하고 너만을 행복하게 해줄게. 하늘에 맹세할게. 그렇게 지수와 석수는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고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믿음과 깊어진 사랑으로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갔기로 굳게 약속했어요. 박 여사는 딸과 사위의 그 모습을 눈물 글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에 진심으로 축복을 보내며 석수를 진정한 아들로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세 사람은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은 유대감과 이해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집안에는 오랜만에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차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따스하고 화사한 봄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 봄 그토록 악몽 같았던 그날의 충격적인 기억은 이제 희미한 과거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었어요. 석수는 과거의 깊은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랑하는 아내 지수와 함께하는 현재의 소중한 행복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더욱 자상하고 헌신적인 남편이 되었고 장모인 박 여사에게는 더없이 든든하고 살가운 사위이자 친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석수의 진심 어린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기뻐했고 매일 딸 부부의 변함없는 행복을 간절히 빌었어요. 어느 화창한 주말, 세 사람은 마치 작년의 아픈 기억을 씻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다시 한번 봄꽃 축제가 한창인 공원을 찾았습니다. 작년과는 전혀 다른 평화롭고 행복이 가득한 마음으로 흐드러지게 핀 아름다운 벚꽃길을 나란히 걸었어요. 그때 지수가 갑자기 가벼운 헛구역질을 하며 살짝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깜짝 놀란 박 여사와 석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수를 부축하자 지수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기쁘고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여보, 아무래도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이 찾아온 것 같아요.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에 박 여사와 석수는 잠시 말을 잃고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다가 이내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그 벅찬 기쁨을 함께 나누었어요. 마치 지난 겨울에 모진 상처 위로 여리고도 강인한 새 생명이 움트듯 그들의 가정에 더없이 소중하고 찬란한 희망과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후로도 세 사람은 아니 곧 네 사람이 될 그들은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서로를 위로하며 평범하지만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감사한 일상을 함께했습니다. 과거의 깊은 아픔은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아픔을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음을 그리고 그 어떤 시련도 함께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박 여사는 창가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정성스럽게 아기 옷을 뜨개질했습니다. 곧 태어날 사랑스러운 손주에게 줄 작고 귀여운 베네 저고리였어요. 거실에서는 지수와 석수가 서로에게 다정하게 기대어 태어날 아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는 박 여사의 얼굴에도 잔잔하고 따스한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봄꽃처럼 화사하고 따뜻한 행복이 그들의 가정에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예감하는 그런 더없이 아름답고 눈부신 봄날이었어요. 아픔을 이겨낸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것을 박 여사는 이제 진심으로 그리고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따뜻한 햇살과 향긋한 꽃내음만이 가득할 것입니다.